이번 영상에서는 하린 시인의 시클 시론 중에서 시적 진정성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시의 조건 첫 번째라고 이렇게 주제를 달아놨어요. 진정성이 발현되는 전체 과정을 살펴보고요. 그 진정성 발현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지한 태도로 쓰는 방법이 있고, 비유적 방법을 써서 진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또 풍자적 방법을 써서 진정성을 발현하는 방법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정성이 발현되는 전체 과정이라고 먼저 소개를 했어요. 네. 시를 잘 쓰려면 첫 체험을 진실하게 많이 해야 한다. 중요하죠. 체험을 많이 해야 더 진실하게 좀 사실성 있게 진실성 있게 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난 영상에서 어떤 어부에 대해서 시를 쓴다면 어업 생활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그래야 사실에 가깝게 쓰고 사실성 있게 쓰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 직접 어부 생활을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접 경험을 하게 되죠. 여기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체험의 그러니까 체험이 직접 체험하는 것이 진정성의 절대 조건은 아니다. 만약에 이게 절대 조건이라면 우리가 시를 쓸 수가 없겠죠. 이게 체험을 다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 조건은 아니고 진정성은 시인의 진실한 체험에서 비롯되기보다는 시 속의 화자의 진실한 태도에서 발현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인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진정성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시에 등장하는 시적 화자가 그 진정성을 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부에 대해서 쓴다면 우리가 어부 생활을 직접 해볼 수는 없지만 어부를 시 속에 등장시킴으로써 간접 체험을 어떤 상상을 통해서 직접 체험한 것처럼 그 사실성을 드러낼 수가 있겠죠. 화자의 체험은 시인의 직간접적인 체험이 스며들어서 그렇죠. 화자의 시에 등장하는 화자의 체험이 그 언어는 시인의 간접적인 체험, 직접적인 체험과 간접적인 체험이 그 속에 스며들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것이 상상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시인은 직접 체험은 안 했지만 간접적으로 듣거나 또는 어디서 책을 읽었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아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상상을 하고 그 상상을 통해서 사실성을 진정성을 드러낸다라고 말합니다. 대상과 현상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내밀하게 사유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대상과 현상 잘 관찰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그 대상과 현상을 잘 관찰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근데 그 방법 중에 두 가지를 소개했는데 하나는 현미경적 기법을 소개하고요. 또 하나는 내시경적 기법이라고요. 현미경은 밖에 드러나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없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게 하죠. 그러니까 대상과 현상의 겉모습이죠. 대상의 겉모습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듯이 현미경은 바깥에 있는 모습을 관찰하죠. 네, 세밀하게 살피고 읽어낸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돌에 대해서 쓴다면 돌을 그냥 봐서는 잘 모르죠. 근데 이제 현미경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돌이 화성암인지 퇴적암인지 또 여감인지 이암인지 현무암인지 또 이런 것을 알게 되죠. 알면 또 이 화성암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퇴적암은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여감이 뭔지 아세요? 여감은 그 바위 돌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바위를 말하죠. 이암
진흙이 쌓여서 만들어진, 현무암은 화성암 중에 하나인데 제주도에 많죠. 재가 가라앉아 가지고 바위가 된 경우에요. 네, 그런 것들을 살피고 그 특성, 그러니까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또 다른 대상, 어떤 시적 대상과 연관시켜서 글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시경적 기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시경적 기법. 우리가 눈으로, 현미경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어떤 내용들을 들여다본다는 거죠.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을 살피겠다고 해요. 대상과 현상의 내적 요소들을 내시경으로 속속들이 들여다보듯 섬세하게 직관한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언젠가 이 시 소개한 것 같은데, 이리나 시인의 그 돌의 문서라는 시가 있어요. 돌은 현미경적 관찰을 한다면 뭐 이게 돌의 생김새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돌의 특성들을 또는 속성들을 살펴보겠지만, 그 돌의 문서에서 나타나는 돌은 인간의 역사를 지켜본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돌은 뭐 시위의 도구가 되기도 했고, 또 뭐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척후가 되기도 했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돌이라는 어떤 물질적인 관찰이 아니라, 돌이 물질적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밀하게 살펴본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일종의 상상 체험이겠죠. 돌이 그러니까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돌의 속성을 읽을 때는 상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돌이 무슨 척후가 된다든가, 또는 뭐 돌이 어떤 문서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 돌이 왜 문서가 될까요? 인간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인간의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거기에 뭐 진짜로 이렇게 어떤 돌이 기억력이 있어서 기억을 한다기보다는 사람이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돌은 오랜 세월 동안, 수십억 년 동안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많은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또 퇴적암 같은 경우는 어떤 생명들이 이렇게 돌 속에 묻혀 있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상상적 체험을 한 후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상상을 끝까지, 그러니까 아주 극단까지 상상을 해보고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해요. 그때는 하나의 극적인 장면, 이 하나의 극적인 장면 안에서 객관적 상가물 역할을 하는 하나의 대상, 그리고 하나의 현상을 찾아내야 된다. 이 말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의 극적인 장면, 하나의 장면이, 장면이 있어야, 그리고 어떤 대상을 그 장면 안에 넣어서 또 하나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극적인 장면과, 극적인 뺄까요? 하나의 장면과 하나의 대상과 하나의 현상을 찾아내서, 그렇게 시 쓰기에 돌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태도로 써라. 그런 다음에 진지한 태도로 쓰라고 해요. 언어화 과정에서 시인의 가치관이나 진지한 태도가 시에 드러나야 한다. 근데 시인의 가치관이나 진지한 태도는 시적 화자를 통해서 드러나겠죠. 진정성이 드러나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경우. 직접 드러낸다 이 말은 진지한 태도로 드러낸다고요. 뺑뺑 돌려서 설명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뭐 농담을 하거나 풍자를 하거나 이런다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한 태도로 드러내는 경우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경우. 비유적. 이거는 많은 시인들이 선호하죠.
그리고 또 풍자적으로 드러내는 경우 이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독립적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 해당하는 시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처, 김혜준 시인의 상처를 이렇게 예시로 드러났는데요. 시클은 시 이론에 대한 어떤 그 해설도 시 이론에 대한 설명도 아주 좋지만 거기서 제시하고 있는 그 예시죠. 어떤 표본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그 시들, 이 시들의 글쎄요,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굉장히 좋은 시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처, 김혜준, 옥탑은 섬이다. 주민들은 난간을 경계로 마주한다. 달은 지별등이 되어 고향이 그리운 사람의 눈을 빼앗고 이사온 중국인 부부의 체위를 바꿔가며 그림 자극을 한다. 네, 중국인 부부는 체위를 바꿔가며 그림 자극을 한다라고 네, 하나의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풍경이죠. 하나의 풍경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옥탑이 있고 그 옥탑은 섬과 같은 곳이라고 해요. 섬은 좀 고립되고 소외된 곳이기도 하죠. 이렇게 육지와 달리. 근데 그 옥탑이 그런 곳이래요.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이 사는 그런 곳일 것 같죠. 그런 사람들끼리 옥탑방에 사는 사람들끼리 난간을 경계로 서로 마주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끼리 마주한대요. 달은 지별등이 되어 고향이 그리운 사람의 눈을 빼앗고 이사온 중국인 부부는 체위를 바꿔가며 그림 자극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달이 지별등이라고 해요. 달은 지별등이 뭐죠? 지별등? 지별기라고 하죠. 지별등이라고 안 하고 그 새끼새나 그 새들 좀 따뜻하게 해주려고 열을 모으는 어떤 등을 가리켜서 지별등이라고 하죠. 근데 그 지별등 아래에 새끼 새들이 이렇게 모여있죠. 옹기종기. 그 모습과 그리고 달 아래에 옥탑방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년부터 굉장히 진지하죠. 이렇게 진지한 태도로 드러내는 경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라고 하린 씨는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달이 뜨면은 마치 지별등 아래 새끼 새들이 모여있듯이 병아리 같은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병아리들이 모여있듯이 그리운 사람들이 그 달 아래 모여든대요. 그래서 그리운 사람들이 다 달 구경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리운 사람들의 눈을 빼앗는다 이 말은 사람들이 달을 보면서 그리움에 젖어드는 거죠. 이사온 중국인 부부는 체위를 바꿔가며 그림 자극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림 자극 알죠? 부부 관계를 하는데 그림 자극처럼 다 비춰지나 봐요. 그런 하나의 장면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극적인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골문 달이 빠져나왔다. 이제 화자는 시인은 이제 달을 보면서 골문 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문 달. 그 옥탑방에 다른 사람들은 그 달을 그리움에 젖은 눈빛으로 달을 쳐다보는데 그 달은 골문 달이라고 그래요. 왜 골문 달이었을까요? 곪는다는 것은 상처가 아주 골물대로 골마서 터지는 거죠. 근데 그 골문 달이라고 한 걸로 봐서 옥탑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상처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 달이 골문 달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모낭을 찢고 완숙이 된 염증 추위로 구름이 멍들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모낭은 털 주머니를 말하죠. 모낭을 찢고 나온
완숙이 된 염증. 염증이 원래 그 염자가 그 불꽃 염자잖아요. 증자가 증세 증자고. 그러니까 뜨거운 증세와 함께 골마가는 게 염증이죠. 그 염증 주위로 구름이 멍들었다고요. 다리 하나의 염증이라면 그 염증 주위로 구름이 멍들었대요. 그러니까 상처에서 염증이 생기면 염증 주위에 좀 멍든 것처럼, 그렇죠? 염증 주위에 부기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도 그렇게 구름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한 듯해요. 다리 염증이라면 구름은 그 주변에 영향을 받아서 또 골마가는 퉁퉁 부어오르는 그런 주변 같습니다. 대기가 천천히 말라 벼락을 뿌렸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기가 천천히 말라 벼락을 뿌렸다. 앞에서 다리 골문 상처잖아요. 골문 상처인데 그 상처가 왜 생겼냐. 대기는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죠. 그 공간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사람 사회가 메말라서 벼락은 뭐죠? 벼락은 공격의 도구죠. 예, 그러니까 사람을 공격하고 그러듯이 어떤 상처를 입게 하는 어떤 그런 공격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옥탑에 사는 사람들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젖은 땅에서 풍장 냄새가 났다. 젖은 땅. 이 젖은 땅에서 풍장 냄새가 났다고 그래요. 풍장은 그 장례 치르는 방법 중에 뭐 토장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이렇게 풍장이 있고 또 뭐 바위로 이렇게 쌓아놓는 그런 장례 방법도 있고, 풍장은 그냥 밖에다 조장도 있죠. 새한테 이렇게 살을 찢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조장도 있고, 풍장은 그냥 밖에다 내놓는 거죠. 바람 맞고 비 맞고 해서 그 시체가 분해되도록 내놓는 거. 근데 그런 풍장 냄새가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죽은 시신도 밖에다 함부로 버려놓는 건데 풍장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젖은 땅이라는 것은 앞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흘린 눈물 젖은 땅을 말할 것 같아요.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이 살면서 눈물 흘린 눈물에 젖은 땅, 거기에서는 풍장 냄새가 났다고 해요. 네, 죽어서도 함부로 버려져서 풍장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어둠이 썩고 나자 짐승들이 눈을 떴다. 시인이 짐승을 제가 생각하는 의미로 썼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이 어둠이 썩고 나서 암담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 상황이 이 골문 상처처럼 완전히 다 썩고 나면 짐승들이 눈을 떴다고 합니다. 짐승은 뭘까요? 짐승, 어떤 존재를 짐승이라고 그래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짐승이 맞을 겁니다. 가문 사회, 짐승이 눈을 떴는데 가문 사회에 촉을 틔우는 눈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짐승도. 근데 그 짐승이라는 게 좀 새로운 어떤 생명의 존재들 같기도 해요. 가문 사회는 뭐죠? 그러니까 메마른 사회를 말하겠죠. 그 메마른 사회, 촉을 틔운다고 그래요. 촉은 그 펜촉 이러잖아요. 그래죠. 펜촉, 붓촉. 촉은 그러니까 그 뾰족한 것을 촉이라고 해요. 뾰족한 것. 근데 특히 식물에서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면 그것을 촉이라고 그래요. 싹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싹을 틔우는 눈알들이래요. 그 눈알들이 싹을 틔우는데 몇몇 고양이가 보호색을 입고 하얀 발로 달을 만졌다. 아유, 표현이 참 기가 막히죠, 이게. 네, 여기 시클이라는 책은 참 그 하린 시인이 쓴 내용도 좋지만 이 소개하고 있는 작품들의 그 질이 참 아주 훌륭합니다. 네, 뭐라고 말로 표현을 못 하겠네요. 대단히 아주 좋은 작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몇몇 고양이가 보호색을 입고 하얀 발로 달을 만졌다.
달도 하얀색이죠. 이렇게. 그런데 하얀 발로 달을 만졌대요. 고양이가 여기서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렇게 보호색을 입었어요. 왜 보호색을 입죠? 공격받지 않으려고 보호색을 입죠. 예, 보호색은 대부분 약자들이 입죠. 보호색을 띠잖아요. 뭐 카멜론이나 이런 것들이 색을 바꾸는 것도 보호색을 쓰는 거죠. 이렇게. 예, 마찬가지로 고양이가 보호색을 입고, 그러니까 공격받지 않으려고 소심하게 하얀 발로, 이 하얀 발이 무슨 뜻으로 쓴 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 그 순수한 어떤 그 소망을 빌 때 순수한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달을 만졌다. 그 하얀 발은 그런 순수한 말로, 이 달을 만졌단 말은 두 가지가 이중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소원을 빌었다는 말로도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여기서 달은 골문 상처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줬다. 고양이가 상처를 어루만져 줬대요. 그러니까 위로해 준 거죠. 위로. 고양이도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나왔는데 보호색까지 입고 나와야 돼요. 그런 약자입니다. 서로 약자들끼리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면서 위로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묽어진 빛이 눈가에 번졌다. 네, 뭐 감동해서 울었는지 어쩌는지 눈물이 흘러내린 거죠. 통증이 천천히 실핏줄을 점거했다. 달을 보면은 달무리가 있듯이, 만약에 달이 또 골문 상처를 보면 골문 상처 주위에 붉게 부어오르잖아요. 그런 상처 무리가 있고, 또 눈이 많이 울어서 눈이 아프면 충혈이 되듯이 실핏줄이 어떤 통증에 의해서 점거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기가 막히죠? 충혈된 뿌리에 감긴 사물들이 선명해졌다. 네, 충혈된 뿌리라고 합니다. 충혈된 실핏줄이 충혈되면 나무 뿌리처럼 보이죠. 그런 걸 표현한 것 같아요. 천공의 상처가 더 씌워지고 덜 여문 달은 새로운 무늬를 몸에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천공은 위나 장에 생기는 어떤 뚫을 천자 구멍 공자잖아요. 뚫어진 구멍인데 거기에 상처가 또 안 그래도 속병이 들어서 속이 다 구멍 났는데 거기에 상처가 더 씌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덜 여문 달은 새로운 무늬를 새겼다. 이 표현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덜 여문 달이다. 그러니까 아직 상처가 되지 않은 달일 수도 있겠죠. 상처가 충분히 곪지 않은 달일 수도 있겠고, 그냥 달로 본다면 초승달이나 상현달, 네. 초승달이나 상현달은 언제 봐요? 그러니까 상현달인지 하현달인지 구별하려면 서쪽에 있는 달을 보시면 돼요. 서쪽에 있는 달을 봐서 서쪽에 있는 달, 초저녁에 서쪽에서 보면은 위쪽이 잘려 있습니다. 위쪽. 그래서 초저녁에 볼 수 있는 달들은 위쪽이 잘려 있기 때문에 초승달과 상현달이고요. 그리고 새벽에 아침에 서쪽에 있는 달을 보면 아래쪽이 잘려 있어요. 그래서 하얀달과 금음달이 보입니다. 근데 이게 달이 상처라면 덜 여문 달이니까 달이 완전히 보름달이 되지, 완전히 곱기 전에 달이기도 하죠. 초승달이나 상현달은 보름달이 되기 전이잖아요. 보름달이. 마찬가지. 이걸 또 상처로 보면 상처가 완전히 곪기 전이죠. 보름달처럼 아주 터지기 직전에 다른 달을 말하는 거죠. 그런 새로운 무늬를 몸에 새겼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새로운 어떤 다른 상처가 또 될 것이다 라는 말로 보이기도 해요. 또 헌달은 보름달을 지난 달이겠죠. 하얀달이나 금음달 같은 거. 부스러져가는 순간에도 땅에
그림자석을 올렸다. 그림자 묘석을 올렸다. 달이 이제 헌달이 부스러져 간다. 이 말은 뭐 이렇게 금음달이 지나면 잠시 달이 사라져 가잖아요. 근데 이제 또 상처로 본다면 골마서 터지고 나면 그 상처도 없어지겠죠. 그 순간에도 그림자 묘석을 올렸다라고요. 어떤 장소적 관점에서 보면 금음달에서 비치는 또는 뭐 달에 비치는 도시의 건물들 같아요. 그 건물들을 묘석으로 본 것 같습니다. 묘석, 묘지에 그 돌 세워놓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도시의 공간은 뭐가 돼요? 묘지가 되겠죠. 도시의 공간이 묘지가 돼서 약자들이 약자들의 죽음의 공간일 수도 있겠죠. 도시라는 것이 온갖 건물들이 묘석이라고 본다면 도시는 약자들의 어떤 묘지가 되는 거죠. 사르륵 잔상이 퇴적했다. 사르륵 하면은 뭔가 문질러지는 어떤 의성어죠. 그 잔상이 퇴적했대요. 그림자들이 막 쌓이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어찌 보면은 그런 어떤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상처들이 퇴적된다. 즉 땅에 가라앉아서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으면 땅에서 이렇게 쌓여가는 것을 말하죠. 가라앉아서. 그 다음에 얇은 인력의 페이지 밑으로 다음 날이 비쳤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생각 좀 해봐요. 얇은 인력의 페이지 밑으로 다음 날이 비쳤다. 인력이라는 거 지금은 달력을 잘 안 쓰니까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인력, 하루하루 넘기면서 찢는 달 있죠. 달력 중에 하루하루 넘기면서 찢어가는 달력 있잖아요. 근데 그 인력은 두껍긴 한데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는 그 습자지처럼 굉장히 얇죠. 그 다음이 그 비칠 만큼 그 지면 아래에 그 다음 장이 비춰질 만큼 얇아요. 네, 그런 인력의 페이지 밑으로 다음 날이 비쳤다. 물론 있는 그대로 잘 쳐다보면 그 다음 날이 비치죠. 근데 그런 말인 것 같지는 않고 하루하루의 일기가 어쩌면 다음 날이 비친다는 건 뭐예요? 다음 날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의 일과도 다 이미 알 것 같은 거죠. 네, 늘 똑같은 삶을 살면 그 다음 날도 뭐 할지 또 그 다음 날도 뭐 할지 다 알죠. 그런 상태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여태 찢어 버렸던 지평선이 붉게 물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여기 소개되는 시들이 아주 그냥 놀랍습니다. 소개된 시 공부하는 맛으로도 이 책은 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막상 혼자 보려고 그러면 어려워서 잘 안 보게 되죠. 그래서 저랑 같이 봐요, 이렇게. 여태 찢어버렸던 지평선이 붉게 물들었다. 이 표현 참 좋아요. 한 장 한 장 찢으면 지평선이 생기죠. 위에, 사실은 지평선이 아니라 위쪽에 생기잖아요. 그 선이라는 건. 그 지평선은 일자로 찢어지는, 그 수평으로 찢어지는 종이 자국을 말하는 것 같아요. 노트 탁 찢듯이 위쪽에 생기는 건데, 그걸 지평선이 붉게 물들었대요. 이 지평선은 찢어지면서 하루하루 찢어지는 것이 하루하루의 상처이기도 하죠. 이 약자들에게는. 그런 소외받은 사람들에게는 종이 한 장 찢는 것도 큰 상처인데 그게 지평선이 붉게 물들었대요. 여러 장 찢겨 나갔겠죠. 맨날 찢으니까, 하루하루 찢으니까. 근데 그게 붉게 물들었다고 피 흘리는 거죠. 상처에서
피가 난대요. 시인의 생각이죠.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한 상처가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한 상처는 어제의 나이테를 둘렀다. 아유, 참, 이 참 대단합니다. 예. 네.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한 상처는 어제의 나이테를 둘렀다. 그 인력을 계속 찢어가면 상처가 깊어지죠. 그러면은 가장 깊은 상처는 뭐죠? 마지막으로 찢은 그 부분일 것 아니겠어요? 그게 가장 깊은 상처죠. 그러니까 현재죠, 현재. 현재가 가장 깊은 상처예요. 현재 상태죠. 그러니까 매일 찢었다면 오늘 찢은 그 부분이 가장 깊잖아요. 이렇게 노트를 상상해 보시면 계속 한 장씩 뜯어가다 보면 제일 깊은 페이지는 어디예요? 지금 찢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상처죠. 그 현재의 상처는 어제의 나이테를 둘렀다고요. 어제만은 아니겠죠. 지금까지의 나이테겠죠. 근데 어제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 종이가 찢으면 이렇게 찢은 자리가 계속 이렇게 두꺼워지잖아요. 두꺼운 노트 한 장을 계속 한 장씩 뜯는다고 생각해 보면 그 뜯은 부위가 두꺼워지잖아요. 그게 어쩌면은 종이 한 장 한 장 페이지인데 그게 나이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나이테를 둘렀대요. 그러니까 현재의 상처는 과거의 상처들로 아픔으로 그렇게 나이테를 둘렀다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나이테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루하루의 상처들이 마치 나이테가 되어가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상처가 쌓여가듯 그 인력이라는 그 달력은 인력이죠. 달력이 아니고 우리 달달로 되어 있으면 달력이고 하루하루로 되어 있으면 인력인데 그 인력에는 그런 상처들이 쌓여서 나이테를 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가 관절한 이들은 제 흉곽에 상처를 심는다라고 말했어요. 간절하다. 그랬어요. 이 과거가 간절한 이들은 제 흉곽에 상처를 심는다. 흉곽이라는 것은 다이어프램, 그러니까 한국말로 뭐지? 다이어프램. 그러니까 그거 뭐죠? 횡격막, 그렇죠. 횡격막 위에 가슴 부위들을 흉곽이라고 하잖아요. 흉곽. 네. 횡격막 위쪽으로 가슴 부위를 흉곽이라고 하는데 그 흉곽, 그냥 가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슴인데 그 가슴을 하나의 상자로 보는 것이 흉곽이죠. 네, 그 속에 상처를 심는다고요. 그런 상처들을 가슴에 심어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김혜준 시인의 상처 전문이네요. 전문. 문해중앙 신인문학상 당선작이라고 합니다. 이 한 부분을 다 좀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따로따로 할게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뭐예요? 진지한 태도로, 그죠? 이 시를 김혜준 시인의 상처는 직접적으로 그 진정성을 확보하는 경우를 말해요. 진지한 태도로 드러낸다고 하죠. 이 시 안에서 뭐 농담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처음부터 꾸준하게 진지하게 지금 시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 어떤 그 옥탑방에 살 정도로 그 소외된 사람, 어떤 옥탑이라는 섬 같은 곳에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또는 그들의 아픈 상처들을 아주 진지하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진지한 태도라고 하린 시인께서는 보신 듯 합니다. 네. 다음에는 비유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볼 건데요. 네, 이거 아주 시가 괜찮아요. 신철규 시인의 샌드위치맨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